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점을 가보면요, 내년도 경제 전망 그리고 2023년도 이 트렌드를 알아보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속에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큰 내용을 삼고 있는데 네. 조금 일긴 하지만 박 교수께서는 내년도 전망, 크립토 업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기술이 드리븐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예. 사실 기술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가 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예. 뭐 AI만 하더라도 사실은 80년대부터 기술 연구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 생활에 조금씩 인지할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블록체인은 이제 뭐 10년 조금 더 넘은 기술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내년도에 펼쳐질지 얼마나 일상에 좀 접할 수 있게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식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두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우리가 전망을 언급을 해봤는데요. 미래에 대해 모든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미래의 학자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군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된다면 돈과 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오늘 최윤식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미래의 부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네. 네, 박사님, 미래의 부는 어디서 올까요? 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변화에서 왔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부가 어디서 올 거냐는 미래가 어디로 변화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화는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미래는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 다음에 현실에서 가상으로, 뭐 또 바꿔놓으면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요.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사회로 가죠. 그래서 사실 미래의 부는 그런 디지털, 또 가상 세계, 또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기술과 산업에 이제 그 옮겨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미래의 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디지털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생각하실 때 이제 암호화폐하고 약간 이제 그 위치나 뭐 이렇게 혼동을 포지션을 하시는 경우가 혼동하시죠.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좀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가야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미래 뭐 디지털 화폐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사실은 가장 큰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의 반대측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 화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달러, 그다음에 원화 뭐 이런 게 우리가 뭐 전자화폐로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종이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화폐죠. 네. 그러면 이게 디지털로 전부 다 전환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그 디지털 화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위의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고 하는 예. 우리가 뭐 전자거래금융법에 의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전자화폐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가 또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도토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처럼 혹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세컨드 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네.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자기들만이 쓰는 돈이 있죠. 포인트 같은 것들도, 그렇죠. 네. 뭐 머니를 붙여서 뭐 네. 린든머니라고도 네. 하고 이머니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래에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온 게 이제 작업 증명 방식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예. 이제 암호화 암호화폐. 네. 기술을 쓰는 이제 암호화 화폐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위의 개념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화폐 속에 속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1세대 암호화폐, 네네. 비트코인을 좀 알아볼 텐데,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가치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미래 기대성이 굉장히 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혹은 이제 부상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화폐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면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 중에 하나로 예. 나타난 거다 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강점들은 이제 있지만 예. 여전히 그게 화폐로서의 모든 제도적 측면에서 혹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는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가치, 이 기대 가치가 가장 크게 반영된 그런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지금은 뭐 사기다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고요. 조금 현재 제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면 비트코인 혹은 뭐 그런 류의 1세대 암호화폐들은 현재 투자 시장에서 안착은 성공했다. 그래서 아직은 화폐는 아니지만 투자 상품은 지금 된 걸로 보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변동성 이걸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진 투자 상품 이 정도가 현재의 포지션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는 스스로 입증을 했고 허상은 네네. 아니나 네네. 화폐에 지금 반열에 오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돌파해야 될 장벽도 많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보완점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돌파해야 될 장벽,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화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화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그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선상에서 화폐 혹은 대체 화폐로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화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사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뭐 몇 개월 안에 지금 몇 개월 내에 사실 한 20%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그 2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변동성이 20%밖에 안 됐는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그렇죠. 사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향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변동성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그 작년 연말쯤 이제 그 하반기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 예. 고점 대비해서 한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한 230배 상승을 했고요. 230배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 500배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민다는 도지코인은 도지, 네. 3,500배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만약에 화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230배 뛰고 그다음에 500배 뛰고 3,500배 뛰고 혹은 거기다 갑자기 한 80%막 폭락을 하고 네. 이래 버리면 우리가 달러를 쓸 수가 없죠. 네. 돈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달러나 원화를 쓰는 것은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야 그 화폐의 두 번째 속성인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1세대 암호화폐가 만약 달러를 대체하고 원화를 대체하는 화폐로서의 속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화폐의 여러 기능 중에서 방금 이제 거래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비트코인이 당장은 이제 거래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가치의 저장 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것 네네네. 같고요. 비트코인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블록체인들이 이제 거래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역시 이제 그 화폐 속성을 갖기 위해서 네.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거래 기능도 뭐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법정 화폐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아직은 실험 단계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의 저장의 어떤 그 기능도 네.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 저장은 가치 안정성하고 연동돼 있어요. 가치 안정성이 발판이 되어야만이 가치 저장의 말 그대로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안정성이 뛰었다가 확 내렸다가 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가치가 느니까. 네. 그러나 이게 막 70% 지금 현재 한 70%에서 80% 정도 폭락을 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네. 이런 경우에는 가치의 저장성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사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네. 개는 연관돼 있다. 그리고 두 개가 연관되어서 안정성을 가져야만이 거래가 확장이 되죠. 네. 네. 가치의 안정성과 가치의 저장 기능은 같이 가는 기능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배수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도 생겼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1세대 암호화폐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뭐 화폐라는 개념 좀 둘째치고요. 일단 예. 투자 시장에 안착을 했으니까 투자 상품으로 보면 투자 상품은 사실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몇 대 몇의 비율로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현재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의 가치는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수익률, 이익이 네. 되겠죠. 네. 그걸 이제 현재의 어떤 펀더멘탈인데 예. 이게 또 미래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계속 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투자 상품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산업,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익숙해졌고 그리고 성장률이 그다지 이제 크게 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자산들이나 어떤 그 투자 상품들은 현재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주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 변동성이나 이런 가격 변동성이 좀 적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펀더멘탈이 적고 지금 수익률이 적지만 앞으로 미래에 기존의 것을 대체한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많은 예. 뭐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그렇죠.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미래 가치가 많이 투영되는 데는 훨씬 그 미래 가치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1세대 암호화폐들은 어쩌든지 간에 예를 들면 화폐 현재 화폐들을 대체한다라고 보면 사실 산업은 전기 자동차는 사람들이 뭐 가정에 한 대 혹은 뭐 전 국민이 다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화폐는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써야 사람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장의 어떤 그 범위, 넓이로 봐서는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현재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사실 그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투영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전통 산업이 현대와 미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뭐 예를 들면 8대 2, 7대 3 이렇게 본다면 미래 산업들은 거꾸로 3대 7, 2대 8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황제주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대 99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네. 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나 이 미래 화폐들이는 어떻게 보냐면 거의 0.001 대 99.9 뭐 이렇게 이제 네. 훨씬 더 그 부분이 커 있다. 현재 거의 네. 없는 수준.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가 지금 규정돼 있다. 가격이 규정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뭐 심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 네. 가치를 미리 수렴해서 현재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비트코인들은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여러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 그 지지층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펀더멘탈이 있다. 뭐 보통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는 펀더멘탈이 뭐 그 기업 혹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 혹은 기업의 자산 네. 혹은 또 다른 어떤 상품은 금이라는 현물 뭐 이런 게 예. 있는데 뭐 암호화폐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그렇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가 자산이다, 펀더멘탈이다. 네트워크의 크기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펀더멘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찬반 논란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어쩌든지 네트워크 자체를 이렇게 쳐주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달러 혹은 원화를 대체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화폐로서 사용될 거라는 예. 지배적 화폐,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1기축 통화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그 기대감이 아주 크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그 기대치를 가치로 삼아버리는 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치대로 실제로 될 거냐? 왜냐하면 모든 미래 변화는 도전과 응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좀 우스갯소리지만 비트코인이 달러를 경쟁자로 삼고 나오지 않았다면 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달러를 대체하겠다 이러면 대체자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재무부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정화폐는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법정화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돈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준 화폐가 법정화폐죠. 네. 예.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허락하면 이제는 주도권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 충돌이 반드시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미래 혹은 1세대 암호화폐 미래의 가장 결정적인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충돌로부터 사실은 이제 뭐 그 국가들이 선택하는 옵션으로서 이제 CBDC 네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CBDC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CBDC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연구가 꽤 오래전에 미국도 네. 했어요. 네. 물론 시작한 건 중국이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CBDC를 얘기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혹은 유로존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CBDC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 특별히 아날로그 화폐를 버리고 이제 디지털 뭐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달러라든지 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그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 그다음에 상업은행, 그다음에 소비자, 이제 예금자죠. 이렇게 네.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날로그 화폐를 기준으로 만들어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날로그 화폐를 발행하고 네. 이것을 상업은행이 가지고 지급 준비를 통해 가지고 신용 창조를 통해 가지고 돈이 이제 흘러가게 만드는데 만약에 이 디지털 화폐, 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CBDC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뭐냐면 상업은행이 다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사라지는 이유는 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모든 암호화폐는 은행에다 맡기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개인이 돈이라고 하시는데 관리하죠. 개인이 네. 관리하죠. 정확히 하면 네. 네트워크 안에 네. 전자지갑이죠. 네. 그러면 암호화폐 지금은 뭐 이 아날로그 화폐를 쓰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아날로그 화폐를 가지고 할 때는 은행을 가고 뭐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서 만약 이쪽으로 완전히 다 전환이 되면 은행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국가 측면에서 뭐가 문제가 되면 은행이 없어지면 우리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상업은행이 없어지면 이 상업은행이 다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그 통화를 발행을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중앙은행에서 받아야 돼요? 한국은행 가서 받아야 되나요? 뭐 이제 연준에 가서 받아야 되나요? 이 문제가 생기고 알 수 없죠. 예.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제 간의 금융 거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 중에 하나로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켰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제 은행 간의 그 통신 협약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은행 간이 통신 협약을 할 때 이제 돈의 거래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의 거래에서 만약에 CBDC가 나와서 중앙은행이 그걸 하게 되면 상업은행이 다 없어졌는데 네. 이게 스위프트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융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된다. 국내, 국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화폐 개혁을 가끔 합니다. 네. 화폐 단위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화폐 단위를 좀 더 키워야 된다. 네. 화폐 5만 개혁을 해야 원권 된다. 나왔던 그렇죠. 것처럼.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화폐 개혁은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 실패하면 경제에 큰 혼란을 주죠. 네. 그런데 화폐 개혁은 사실 화폐 단위를 바꾸는 간단히 보면 그건데 이 정도를 해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국가가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가 크고 만약에 실패하면 경제에 큰 혼란을 주는데 금융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일이죠. 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CBDC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나왔는데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 이렇게 있으니까 민간에서 마치 그냥 가상 화폐처럼 그 거래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규제만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묻힐 뻔했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다시 떠올랐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이 네.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죠. 그럼 네. 중국이 적극적으로 CBDC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바꾸면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모험수를 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G1, 그레이드 1이 되기 이렇게 위해서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미국을 추월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패권 전쟁의 승리의 옥새라고 얘기하는 황제자리에 올라가는 옥새라고 얘기하는 게 제1기축 통화예요. 네. 그러니까 제1기축 통화를 가져야 진정한 G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2008년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막 흔들렸을 때 이제 그 욕망을 딱 드러내고 우리가 G1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축 통화 제1기축 통화를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도를 했냐면 막 금을 막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금을 많이 사모아야 제1기축 통화가 좋죠. 그런데 한 10년 동안 중국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국제 결제 그를 봤을 때 중국이 그때 한 2% 포인트대였어요. 2%대였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1% 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이 올 초 기준으로 거의 한 39% 정도. 네. 그다음에 유로화가 대략 한 7%, 6% 정도인데 중국이 한 3%대 조금 넘었어요. 겨우 일본을 좀 넘었어요. 일본이 한 2.7대인데. 네. 그러면 그 격차를 따라가려면 10년 동안 1% 올렸으니까 미국을 추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몇백 년이 걸리는 거죠. 네. 안 된다고 안 보여야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이 제1기축 통화를 갖지 못하면 지원이 못 올라가니까 이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카드로 꺼낸 게 CBDC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새로운 영역이고 미래형이 이렇게 가니까 이걸 선점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미국도 유럽도 결국에는 묻어뒀던 것을 다시 논의해서 중국한테 그걸 뺏기면 안 되니까 네. 미국과 뭐 유로존이 지금 CBDC를 끌고 나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CBDC의 어떤 그 존재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마 1세대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래의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역할을 주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 패권 전쟁, 화폐 네네. 전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만약에 이제 CBDC 대결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변수를 집어넣으면 예. 이제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4단계의 시나리오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1단계는 암호화폐 1세대가 출현한 거죠.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가 일부가 시작되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파생 상품,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의 어떤 영향력이 범위가 커지는 단계고요. 이제 3단계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암호화폐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는 CBDC가 되는 건데 이 CBDC도 어떤 나라들이 해야 되냐면 기축 통화 국가들이 CBDC를 만들고 시행을 하는 그 시점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은 시작을 했고 미국, 그다음에 유로화, 그리고 그리고 일본 네. 이 네 국가가 CBDC를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은 전부 다 CBDC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 네. 기축 통화 국가들이 가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만들면서 뭘 하냐면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3기 그리고 나서 표준이 완성이 되면 그 표준에 맞춰서 제1세대 암호화폐들이 이제 생존이 갈려요.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화폐로 갈지 아니면 그냥 투자 상품으로 남아 있을지 그러면 투자 상품 안에서의 이제 규제를 조금 더 받을 거고요. 네. 만약에 화폐, 대체 화폐.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대체 화폐라는 목표를 두고 왔기 때문에 화폐적 요소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규제에 맞춰서 법정 화폐가 있고 대체 화폐가 있는데 그 어떤 유에 속할 것인가가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규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규제들을 맞춰야 되겠죠. 그 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서두에 다뤘던 안정성이죠. 네. 가격 안정성. 그러면 그 가격 안정성에 대한 규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규제에 맞출 수 있으면 살아남고 저는 현재 1세대 암호화폐 99%는 맞추지 못해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고요. 살아남는 1%, 물론 이제 그것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확률적 가능성은 높죠. 네. 그 1%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규제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는 대세거든요. 그러면 그 후발주자가 그 규제에 맞춰서 암호화폐를 새로 내죠. 그걸 제가 제2세대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그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이제 미래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그 말씀 듣다 보면 저는 이제 제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좋은 미래가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 다 네네.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DeFi 많은 그 업체들이 뭐 대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은행의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해외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돼서 뭐 스위프트 코드 입력하라고 중개은행 입력하라고 하는데 며칠 걸리고 되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국가들이 CBDC를 받아들이고 블록체인으로 좀 용이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이점들도 상당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그 화폐 가장 중요한 건 화폐 유통에 있어서 네, 이동 가격. 훨씬 네. 더 간편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이고 속도도 좀 높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래 범위들도 넓어지죠. 그거는 분명히 이제 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호화폐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그런 어떤 대체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여전히 메인스트림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법정화폐 또 기존에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 이쪽이 커지게 되면 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사실은 국가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 협의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이 그때 또 차이도 나고. 네. 그래서 뭐 이건 사기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까지 그렇다고 뭐 내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혹은 뭐 이더리움 혹은 도지코인 혹은 그 외의 암호화폐를 내가 샀는데 난 이건 자식에게 앞으로 몇십 년 유산으로 물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있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이제 상황에서만 집중하시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러나 미래에 봤을 때는 그런 영역의 변화도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폐의 발전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일단 디지털 쪽에서는 최종 단계로 CBDC를 언급하셨는데 네네. 아마도 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기준점이 네네.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준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금 운용사들이 상당히 그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냥 투자 상품.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것처럼 투자 투자 상품에는 안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그러니까 사기라고 취급받던 때에서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투자 상품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단계로 가는 단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화폐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죠. 그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 상품 안에 안착이 됐고 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투자자가 몰려 있기 때문에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그 결국에 아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네네.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CBDC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충분히 다른 기술, 다른 종류의 디지털 커런시를 법정화폐로 이제 대체 법정화폐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암호화 기반의 이 암호화폐를 선정하였을까? 네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화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는 언제든지 위조를 할 수 있잖아요. 화폐 가장 큰 문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위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화폐도 위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조 방지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사실 암호화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폭록에 보면 디지털로 가면 훨씬 더 위조의 예를 들면은 그 리스크가 더 높죠. 예. 네. 구분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암호화 기술이 굉장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컴퓨팅 어떤 파워 입장에서 보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여러 보안 기술, 암호화 기술이 있는데 그래도 퍼블릭하게 좀 많이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오픈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걸 채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제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퍼블릭 그러면 국가가 주도하는 거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좀 달라서 국가 말고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걸 이제 우리가 공개된 그렇죠. 거. 공개된 네. 것을 퍼블릭이라고 하고 네. 거꾸로 이제 국가가 그걸 가지고 와서 국가가 폐쇄형으로 만들고 이제 프라이빗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 프라이빗 한영입니다. 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가져와서 중국 정부의 명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을 향상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기술을 향상시켰는지 아닌지는 좀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걸 가져와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의 흐름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기술적 변형을 통해서 좀 그 기술 변형 국가가 하는 것은 뭐 이유가 분명하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세금도 걷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확실히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좀 들어간 것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 중요하죠. 예. 네. 제가 이제 암호화폐 미래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CBDC를 네.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와 뭐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제 가버리는 상황이고 네네.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1기축통화, 디지털 기축통화 말고 그게 바로 빅브라더스예요. 네,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3연임에 성공했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은 그러니까 3연임을 하는 거를 1년임, 2년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주석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계획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3연임으로 가는 것을 1기, 2기 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미 주석이 되기 전에 내가 장기 집권 혹은 종신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성공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시진핑이 이제 이 연임 때 그 헌법을 고쳤거든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근데 그 헌법을 고칠 때는 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네, 수많은 쿠데타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네. 정적의 어떤 도전도 있고. 근데 그 정도의 모험을 했다라는 것은 5년 더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장기 집권, 가깝게. 종신 집권을 네. 두고 했다라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그 정치 역사를 보면 정권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권은 이렇게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특별히 종신 집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히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시진핑 정부에 대한 이 저항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커지겠죠. 3연임이 아니라 4연임을 하고 5연임을 하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감시를 해야 돼요. 사전에 뭐 군도 감시해야 되고 민간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도 또 민중 봉기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시진핑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민 감시 체제를 계속 강화해 왔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굉장히 많은 CCTV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 영역을 높였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이 빅테이크들을 관리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중국 인민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빅데이터 길드를 했어요. 알리바바를 규제하고 모든 게.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과 정보들을 네.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검열을 해라. 라는 어떤 이제 규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또 뭘 만들었냐면 3연임을 하기 직전에 10호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10호제요. 예. 네. 이거는 딱 아시는 분들은 연상이 되는 북한의 5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주민 감시 시스템인데 아날로그형 감시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5가구를 북한 전체를 5가구 단위로 쪼개요. 네. 그리고 그 5가구 중에서 한 가구의 대표자가 이 5가구를 철저히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렇죠. 대표가 있어요. 근데 명분은 뭐냐면 당이 뭔가를 지시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민 전체의 그 어떤 지시사항들이 소식을 가고 알린다.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되기 위한 네. 명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10호제를 들고 나왔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쪽에서 보면 주민 감시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CBDC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산가나 이런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줄의 흐름들을.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넣어서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어떤 빅브라더스로 가는 주민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CBDC를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로 쓰고 있다. 또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중앙에 위임해 두었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탈중앙을 맺히며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감시에서 좀 벗어나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호화가 또 태동이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그게 있으니까 중국은 결국 그걸 하고 비트코인을 퇴출시킨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1등 기축통화를 외치는 중국이 사회주의 상황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 중국 얘기했으니까 미국으로 좀 네네.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앞서서 이제 CBDC를 중국에는 원하고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지난 9월에 보면은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내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네네. 이 규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규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일단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규제를 단칼에서 완전 퇴출을 시켰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독재나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가능하죠. 반발이 있으면 그대로 무마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민주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민중 소요가 일어나죠. 조금 더 얘기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만약에 CBDC를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규제를 더 일찍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제를 일찍 못하는 거는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까 그렇게 규제 단번에 못하고 또 하나는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한 규제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자산이 너무 많아요. 들어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요 근래에 한 6개월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할 때 70에서 한 80% 정도 폭락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산의 총 규모가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은 뭐 환율 1,400원 하면 거의 4,000조가 넘는데 네. 이게 폭락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폭락하기 전에는 더 엄청나게 몇 배가 어마어마했죠. 됐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처럼 퇴출을 시키거나 혹은 강한 규제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 그렇죠. 이 공포심리 사람들이 같은 것들이. 네. 표로 다 심판을 해요. 정권이 네.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정책 잘못 쓰면 국회의원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내가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이 그룹에서는 이걸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죠. 만약에 우리가 CBDC를 안 가면 모르겠지만 가야 된다면 결국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규제 트런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밀어 넣게 되면 가격 하락이 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모든 짐을 정부가 져야 된단 말이죠. 모든 원성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규제를 살라미스 전술처럼 쪼개서 천천히 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는 이렇게 쪼개서 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가격이 안정성이 되려면 이 화폐로 들어오려면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제로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규제로 해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반발 네. 원성이 반발이 전환해질 생기니까. 테니까. 네.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가격이 떨어질 때 규제를 내놓는 방식. 이것을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역시 투자 상품이니까 지금도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자산 가격이 다 내려가잖아요. 예. 나스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이때 규제를 하나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짐을 반복할 때. 그러면 그때는 그 규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사람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해서 심는데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죠. 지금이 그래서 그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3단계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일본이 CBDC를 해서 규제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앞으로 뭐 최소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들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예. 그때마다
이때도 역시 완벽하게 한 번에 단칼을 규제를 내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전에 규제들을 선행 규제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아마 분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측면은 정부들이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내는 것이 뭐 제가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월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네네. 오히려 암호화폐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법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양지로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는 시선을 이렇게 봐야 보세요.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투자 상품에 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인정을 계속 해주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제도권 밖에 있으면 그 뭐랄까요 리스크를 보는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화폐로서의 규제를 주는 게 아니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규제를 계속 내는 거거든요. 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유익한 측면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변화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달러를 대체하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가는구나 이렇게까지는 조금 생각하는 건 비약이다. 약간은 비약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 투자 상품으로 이것이 존재할 것이냐, 네네. 화폐로 갈 것이냐, 요 차이가 되게 큰 많은 것들을 그렇죠. 가려거든요. 이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야 정부와의 전쟁에서 생존의 길이 열리죠. 정부와의 전쟁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법정화폐라고 끝까지 고수를 하면 결국은 정부의 법정화폐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달러와 네. 싸워야 그렇죠. 된다. 네. 이제 화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화폐 기능으로서 가능성을 좀 엿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네네네.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디파이라든지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돌아가면서 화폐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호화폐 진영에서 예. 조금 더 이제 발전, 진화를 한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정부만 규제를 해서 어떤 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계속 안정성 문제가 나오니까 예. 이걸 답보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도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뭐 루나 사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네. 이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이제 알고리즘인데 예. 네. 이 아직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알고리즘은 천재적인 개발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규제와 상관없이 직접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투자자들 설득을 시키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알고리즘인 거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알파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알파고요. 거예요. 네. 네, 바둑 구글의 이제 인공지능. 그렇죠. 구글의 인공지능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세돌 기사하고 대국을 했죠. 대국을 해서 네. 한 번 이겼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이겼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이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이기는 역사적 전무후무한 사례다.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나오지 않았죠. 예. 근데 이제 이긴 이유가 물론 이제 이세돌 기사가 그 포인트를 찾아낸 것도 정말 천재적이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버그였어요. 네. 알파고의 버그를. 알파고의 알고리즘의 버그였죠. 그거를 네. 찾아낸 게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버그를 고치고는 그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죠. 네. 이 말은 뭐냐면 그 구글이 이 알파고를 그 개발할 때 엄청난 그 쉽게 얘기해서 자금을 투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리즘을 다듬었어요. 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시행착오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엄청 많이 그렇죠.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안정성을 굉장히 답보했다고 나온 그 알고리즘도 결국은 실제 세상에 돌아가다 보니까 버그가 나온 거죠. 그런데 알파고는 예를 들면 이런 알고리즘은 리스크가 뭐냐면 그냥 한 번 지는 게 리스크예요. 네. 그걸로 지면 끝이죠. 끝이니까. 네. 네, 그냥 명예가 조금 실추된 예. 거. 다음 판 하면 되고. 그렇죠. 다음 판 네.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금융은 자산이 다 날아가요. 네. 그게 루나 사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천재적인 천재가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도 이게
안정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소비자가 유통을 하게 되면 그게 천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명하에서 나오더라도 이런 리스크는 얼마든지 있다. 만약 여기에 그 알고리즘 개발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기를 치려고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오점을 분명히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묻어놓은 채 시장에 출시해서 그걸로 어떤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네. 네, 그런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그런 사태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규제나 가이드를 작동시키지 않는 한은 그전에는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그렇죠. 수밖에 그런 없는 리스크가 거네요. 있다라는 걸 아시고 저거는 이제 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이른바 뭐 규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표준화 이런 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CBDC로 넘어가는 쪽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검열을 해야 되겠죠. 그게 좀 필요하다. 네. 아니면 그걸 못하면 정부가 하겠죠. 그래서 어쩌든지 누군가는 정부가 하든 혹은 업계 안에서 자생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검증을 하든 나온든지. 그렇죠. 네. 뭔가 그게 있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좀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 때는 시뮬레이션 할 컴퓨터 사이언스 시뮬레이션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 세계에 딱 작동을 시작하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수많은 시뮬레이션 할 때는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 나오면 그 안에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선가 충돌이 나서 버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알고리즘도 자기들이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투자 시장에 딱 들어와서 수많은 투자의 형태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게 따라서 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뭐 그래도 출시는 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네. 어떤 그 검증, 네. 어떤 그 부분들이 자체적으로나 정부나 둘 중에 하나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네. 개발자들이 단순히 무언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AI를 만들 때 가져야 되는 자세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나 그렇죠. 또는 돈이 생명과 걸려 있으니까. 연관된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룰 때 있어서의 태도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그럼요. 드네요. 게임 알고리즘은 네. 내가 페일 그러면 리스타트 다시 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되고. 이건 다시 할 네.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어떤 그 분류로 놔두고 네. 다른 자체에 대한 어떤 검증 그다음에 잣대, 뭐 기준 잣대 이런 기준들이 것들. 아마 네. 좀 엄격하게 네, 있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만들었을 때 욕 먹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 문제가 네. 아닙니다. 책임감을 좀 가져야 그렇죠. 된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대외 환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OMC 회의에서 상당히 금리를 높게 4번이나 올렸습니다. 네네.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긴축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다 혹은 달러 대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증이 된 게 인플레이션 해제도 아니고 네. 아직 달러 대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상품이다. 그런데 변동성이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 상품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변동성이 가장 큰 투자 상품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거고 투자 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인덱스를 보면 다우가 있고 S&P가 있고 나스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변동성이 나스닥이 가장 크죠. 네. 그러면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역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죠. 그러면 그것과 동일하게 움직이면 방향성이 동일하면서 변동성이 그거보다 더 큰 상품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연준의 긴축 전략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응하시면 그냥 일치한다. 이 말은 이번에 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아직 대폭락까지 안 갔거든요. 예. 네, 저는 대조정에서 조금 더 강한 대조정 정도라고 한 번 더 올 보고 것이다. 한 번 더 대폭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죠. 네. 대폭락은 보통 기준금리 인상을 완료한 이후에 네. 대폭락이 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예, 근거는 제가 이제 한 10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들을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전부 다 기준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때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유지를 하거든요. 네. 유지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에 대폭락이 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을 쭉 하게 되면
결국은 높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금리 인상을 못 버티는 정크본드가 무너지고요.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꽤 높게 올라가서 상당 부분을 유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신용 경색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채권은 곧 주식 시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 기업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업 주가가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네. 대폭락이 오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그렇죠. 네, 반영되는 네, 시간이 네.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대폭락이 언제 오냐? 기준금리를 완전히 못 버틸 때쯤에 대폭락이 마지막 가는 거죠. 그거는 우량 기업들까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준. 네. 그래서 아직은 우량 기업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좀비 기업이라는 정크본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폭락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동일하게 또 나스닥보다 더 큰 변동성으로 더 큰 하락률이겠죠.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했던 CBDC로 완전히 이 퇴출이냐 뭐 이런 것은 아직 멀었고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아직 있겠죠. 그러면 뭐 그 기간이 뭐 대략 한 뭐 5년 10년을 보면 5년 10년 동안은 역시 또 투자 시장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투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했을 때 대폭락 이후에 다시 움직입니다. 상승하겠죠. 정고점을 보면 그러면 역시 살아남은 암호화폐는 또 그 루트대로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다. 지위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정고점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네.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니까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암호화폐가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혹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100% 아니다. 음,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확률적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정부 규제 혹은 지위 부여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CBDC를 부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메인 화폐로 쓰겠다라고 끈끈한 단합력을 보이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수준의 그룹핑이죠. 그게 되어야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아직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최상의 단계로 간다면 대체 화폐 정도. 왜냐하면 화폐가 두 개가 있거든요. 법정 화폐가 있고 대체 화폐가 있습니다. 대체화폐요. 예, 법정 화폐는 세금을 내는 화폐고요. 네. 그걸 보통 이제 중앙은행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권이죠. 미국은 연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 화폐는 뭐가 있냐면 세금을 내는 거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화폐처럼 사용해도 된다. 통용되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상품권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유통 기업의 상품권이 액면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제한돼 있지만 거기 네. 가서는 10만 원의 돈처럼 동일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죠. 뭐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체 화폐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려면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규제 안에. 그 대체 화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법정 화폐 문제 이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은 이제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좀 멀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편이군요. 네. 일단은 우리 미래학자시다 보니까 제가 또 질문을 또 미래 네.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내년 초에서 하반기 되면은 좀 수그러든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영향을 줄 만한 리스크가 있다면 뭘로 좀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 리스크는 일단 가장 크게 이제 긴축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상품이 폭락을 겪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그게 이제 리스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싸워야 되는데 연준이 이번에 이제 5%까지 올린 다음에 네. 꽤 오랫동안 혹은 1년 이상 상방을 유지하겠다. 예. 이유는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해야만이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만 했으면 그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 시장에 붕괴가 오고. 네. 그러면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 또 하나는 그거 말고 그냥 경제가 크래시가 되면 돼요. 경착륙이. 그러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마이너스 제로 혹은 1, 2% 떨어지는데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증명을 했는데요. 경제가 그러니까 경착륙, 크래시가 오면 보통은 많게는 10%포인트, 네, 적게는 5에서 7%포인트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전부 다 안 사고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경착륙이 오면 1, 2% 바로 그냥 순식간에 1, 2% 혹은 심지어는 제로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인상을 시켜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두 개 다 어느 쪽으로 와도 상관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은 크래시가 날 거고 그 크래시가 나게 되면 암호화폐 부분도 자산 폭락의 추가 폭락이 좀 있겠죠. 단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나쁘지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쭉 끌고 가서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쁘지 않다는 이유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경착륙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가 내리겠죠. 네. 담보대출도 부동산 담보대출도 내리고 다 내립니다. 네. 그러게 되면 다시 주가도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 가격도 다시 오른다. 이렇게 네. 여러분 생각하시나고요. 차라리 그게 조금 더 시장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네네. 모셔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최윤식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